지금 여러분께서는 박성원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여수 MBC 라디오 전망대를 듣고 계십니다. 세월호 참사 4주기. 아직 우린 그날의 아픔을, 절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또 다짐한 대로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뿐입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기억에서 나아가서 행동이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2기 특조위가 지난달 활동을 재개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강제 해산시킨 지 1년 4개월여 만인데요.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훈 변호사 연결해서 오늘 특조위 활동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종훈 변호사입니다. 예,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어떤 생각들 좀 하십니까? 예전에 어머니들이 그 자녀를 출생했던 그 달에 막 몸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자녀가 출산한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저도 4월이 되면 저도 모르게 몸이 아파요. 마음도 좀 안 좋고요. 아마 이제 제가 이 정도면 세월호 가족분들은 정말 힘드시게 될 것 같아요. 예. 세월호 1기 특조위에 어떻게 참여를 하시게 되신 거죠? 네, 2014년에 이제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변호사로서 이제 로펌에서 뭐 생활비를 벌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익 활동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세월호 참사를 이대로 보낼 수는 없다. 뭔가 이번에야말로 교훈을 얻어서 다시는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이제 이거가 이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의견을 모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대한변협의 세월호 특위 위원으로서 직접 이제 참여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뭐 현장 대응 지원단장도 하고 그러다가 특별법 제정 팀장을 했는데 그거는 이제 피해자 단체의 입법 청원안을 만들어서 국회로 갔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기화가 돼가지고 세월호 특조위가 만들어지고 그때 대한변협 협회장 지명 케이스로 상임위원으로 그때 세월호 제1기 특조위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예, 그렇군요. 그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 하신 겁니까? 네, 그 세월호 특조위는 세 가지 임무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진상을 규명하는 것. 두 번째는 안전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것. 세 번째가 이제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거였는데요. 진상규명에 관해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제 침몰의 원인, 왜 침몰했느냐. 그거에는 또 침몰 자체도 중요하죠. 왜 그렇게 빨리 침몰했을까 하고 하는 그게 이제 심각한 그때 과제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왜 구조에 실패했지? 구체적으로 뭐 구조의 실패에 대해서도 구하지 못했을까? 구하지 않았을까? 이런 논쟁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쪽인데, 왜냐하면 구하지 못했다고 하는 건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구하려고 했는데 어떤 장애가 있어서 못 구했다 이런 개념인데 구하지 않았다는 개념은 구할 시간도 있었고 구할 장비도 있었고 구하려고만 덤볐으면 분명히 구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런 참사가 발생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언론이나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느냐, 그것이 적정했느냐, 이 세 가지를 이제 조사하는 것이 기본 업무였습니다.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다가 중간에 해산당해버린 거죠. 그 세 가지 모두 아직까지도 규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 원인 부분도 그렇고요. 구조 실패 원인도 그렇고 언론이나 정부의 대응 적절성 여부 역시 그렇고 특조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거든요. 특조위 분위기도 많이 참담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 때야 여야 경론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법이 만들어지면 저는 그대로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 법에 따라서 세월호 특별조사위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정부 여당이 온갖 가지 방해 공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2014년 12월 17일경에 제가 그 해수부 공무원이 당신이 이제 상임위원으로 다 된 거니까 빨리 오셔가지고 설립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빨리 출범을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서 열심히 이제 예산안도 만들고 사업계획도 세우고 뭐 시행령 안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2015년 1월 16일 날 그 당시 김재원이라고 그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죠. 그 양반이 이제 세금 도둑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를 이제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에 이제 뭐 보수적인 언론들이 따라가고 예. 또 정부 여당에서 그것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이제 공격을 하니까 이제 제가 정말 어려웠는데 그 설립 준비 단계가 벌써 8개월 정도 끌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예 출범을 못하도록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겨우 어떻게 직원들을 뽑고 예산을 좀 받아가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발생한 게 이른바 대통령의 행적조사에 대해서 예. 신청 사건이 들어오면 당연히 다른 조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그 여당 추천위원 중에서도 어떤 분은 또 개인적으로는 그 말이 맞다. 조사하는 게 해야 맞다. 된다. 이렇게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도 이제 정부 여당 쪽에서 어떤 지시가 왔는지 어쩌는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또 조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되고 예,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2016년 6월 정도 되니까 야, 문 닫아라. 이제 조사 그만해라. 예. 그리고 이제 종합보고서 정도 쓰고 빨리 이제 끝내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나중에 이제 행정법원에서 소송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행정법원의 판단은 이게 특별조사위원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뭐 심의위원들 앉아가지고 심의하는 게 아니고 조사관들과 함께 조사를 해야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예. 인적인 물적인 자원이 확보된 다음에야 조사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2015년 8월 4일경 그때 국무회의에서 예산안이 의결된 건데요. 아무리 빨라도 그 정도 돼야 이제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기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2017년 2월 달 그리고 3개월 동안 종합보고서까지 포함하면 2017년 5월까지는 활동을 했어야 된다. 이게 예, 이제 예. 행정법원의 판단이에요. 아하. 그런데 그 당시 정부 여당에서는 그냥 2015년 1월 1일부터 1년 6개월 지났으니까 조사 그만하고 3개월 종합보고서만 써. 조사하면 안 돼. 그러면서 예산도 안 주고 뭐 이런 예. 일이 있었던 거죠. 당시 정부가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사를 지원하고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하는데 정부와 맞습니다. 여당이 맞습니다. 아주 네네. 조직적으로 의도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했어요. 어떤 네네. 방식이었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갑자기 세금 도둑이라고 몰아세우면서 예. 사실 그 예산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이제 정부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예산을 짜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무슨 그 예산을 뭐 이렇게 짤 때 예. 공무원들이 급여 얼마 받는지 어떻게 받는지 잘 모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경상비를 짜고요. 그다음에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세우고 사업비 안을 내는 건데 예. 아시겠지만 그거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을 내놓으면 정부에서 그걸 계속 이제 삭감을 하고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는 거잖아요. 예. 어느 부처나 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세금 도둑으로 몰아세워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면서 설립을 방해했다거나 또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직원을 어떻게든 뽑으려고 예. 협의를 다 해가지고 이제 직원을 뽑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전화가 왔다면서 그냥 예컨대 진상규명국장 같은 경우는 예. 공고 없이도 하기로 서로 협의해서 진행 중인데 갑자기 나중에 공고하라고 하고 아하. 공고 또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또 뽑으려고 다 이제 인사절차 다 밟아놨는데 대통령이 임명장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세월호 다 해산될 때까지. 그러니까 저희는 진상규명국장도 없이 그냥 조사를 한 거예요. 예. 뭐 예산도 뭐 한 6분의 5씩 막 깎아버리고 안전사회소원회 같은 경우는 예. 전체적으로 예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압박을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기간도 갑자기 싹둑 잘린 듯이 돼버리고 예산도 그렇지 활동하는데 계속 뭐 정부 대상 공무원들 불러서 좀 뭐 좀 물어보려고 하면 잘 안 오기도 하고 와도 예. 그냥 딴소리하고 그런 상황들이 계속됐던 거죠. 자, 우여곡절 끝에 2기 특조위가 꾸려졌습니다. 그런데 또 네네. 자유한국당 황전원 의원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그분은 참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 2015년 1월 16일 날 김재원 의원이 그 당시에 세금 도둑으로 이제 몰아세웠을 때 이분이 혼자 그냥 국회 정론관에서 계속 기자회견했던 그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연속해서 기자회견하면서 네. 이런 좋은 일은 자원봉사야지 뭔 돈을 받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설립준비단 해체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방해하는 운동을 했던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2015년 11월 달에 대통령 행적조사 때도 무슨 사생활 킥이냐 이러면서 또 이제 방해를 했던 분이고 그러면서 그때 사퇴하겠다고 나갔거든요. 예. 근데 사퇴서는 안 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정당에 가입한 거예요. 예. 국회의원 공천 받으시려고. 근데 공천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가입하니까 당연 퇴직이 된 거거든요. 특별위에서는. 예. 그래서 나중에 2016년 5월 달인가요. 갑자기 또 여당 추천 상임위원으로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금방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활동 중단당하고 사실상 9월 달에 해산당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공무원들이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청산을 하는 과정인데 예. 청산 보고서 청산 백서라는 걸 썼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미 사퇴를 주장하고 뭐 다 사실상 퇴직됐던 그런 여당 추천 위원들이랑 같이 청산 백서의 뒷부분에 평가 부분을 썼는데 예. 거기를 보면 정말 열심히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사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다 이제 잘못된 것으로 예. 뭐 위원장의 독선이라는 운동,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데 계속 공격하는 거. 자기네는 방해했던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유가족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그렇죠. 그로부터 또 몇 달 후에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나타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분들이 뭐 그때 삭발도 하시고 이렇게 반대했던 그렇죠. 거죠. 우리 박종훈 변호사님께서는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마음도 각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뭐 자주 만나시고 그러시나요? 어떠세요? 사실은 이제 그 4월이 되면 다들 힘들어하세요. 네. 힘들어하셔서 이제 활동도 중단하시고 이런 분들 좀 많으시고요. 다만 저는 이제 법률가로서 이 일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 가족분들이 정부 여당, 그 당시에 정부 여당과 대등한 당사자로서 올바르게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이제 도우려고 했던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 감히 이제 가족분들의 마음까지 따라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아직까지도 우리는 더 기억하고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죠. 네. 세월호 특조위 활동을 계속 이어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큰 참사가 발생하면 예. 단순히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 사회적으로도 세월호 가족들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세월호 그만 이야기하자 이런 분들도 계신데 예. 사실 이제 저는 이제 그거를 기억의 관점에서 되돌려 보면 예. 그런 참사가 발생하면 이게 기억이 치유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진상이 규명되고 예. 잘잘못이 가려지고 책임자는 또 사회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처벌을 받고 그런 다음에 이런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안전사회 종합대책 같은 거 만들어지고 예. 그래서 나의 자녀들이 나의 엄마 아빠 또 그 자녀들이 비록 그때 당시는 희생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안전한 사회로 변했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희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야. 예. 너희들이 희생으로 해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은 더 안전한 사회로 생존과 안전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됐어. 이런 의미를 부여하게 됐을 때 네. 그때 비로소 이제 용서의 가능성도 생기고 화해도 생기는 거고 기억이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예.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의 구원 또는 기억의 종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단계에 가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사회적 치유의 시작조차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 4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에 이 참사야말로 사회 전체적으로 치유하는 과정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예. 그것을 위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진상규명 이루어져야 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실제로 시행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치유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 또 세월호 2기 특조위 아니겠어요?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은 설립을 준비하는 단계고요. 예. 다만 이제 저희 때는 그때 당시 정부 여당이 방해를 했기 때문에 뭐 7, 8, 9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었지만 아마 지금은 과거에 이제 1기 특조위의 여러 가지 결과물도 있고 또 선체자살위원회의 결과물도 곧 나올 거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이제 그 기간은 원래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한 날로부터 시작을 해요. 아하. 지금 이제 설립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니까 곧 이제 조사 개시 결정을 해서 출범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2기 특조위 활동 역시 뭐 진실 규명, 책임자 처벌, 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 세 가지 틀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사회적 참사 특조위는 특별히 이제 가습기 참사라고 하는 그 하나가 더 들어와 있어서 4개의 위원회로 구성이 됩니다. 가습기 참사 진상규명,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종합대책 수립하는 거, 피해자 지원 대책 점검하는 거. 이 4가지 업무가 이제 함께 시작이 되고요. 이제 그 세월호 쪽에서 볼 때는 과거에 경찰이나 검찰의 그 수사 결과 그리고 감사원 기록 또 1기 특조위의 결과물들, 선체조사위원회의 결과물들 이런 것들이 종합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고 전국의 성과를 기반으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특히나 정부 여당이 좀 우호적이고 오히려 지원해 줄 거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세월호 참사 4주기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 진행하면서 오랜만에 노란 리본을 달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네. 특조위 상임위원으로서 또 변호사로서 지금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저는 이번에야말로 다시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좀 완전히 대전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많은 분들이 이제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대한민국이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학자분들이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사실은 먹고 사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돈 벌어야 됐었잖아요. 예. 돈이 또 우선적으로 내세워질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돈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적 빈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 예. 얼추 그냥 정부의 사회보장으로도 그냥 먹고 사는 건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이제는 그 삶이라는 게 생명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생명 안전이 존중이 안 되면 삶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도 이번에야말로 돈 버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중시되는 사회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4.16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예. 이것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되는지 그것 때문에 또 안전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지 그거를 꼭 잊지 말고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박종훈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